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더 많은 자원을 얻기 위해 부족이나 국가 등의 집단에서 자원을 투입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쟁은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전체에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병기가 상대에게 있으면 나도 있어야 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 자원줄이 곧 해상무역인 시대를 맞이했고 전쟁은 적국의 무역로를 끊어버리는 양상으로 변화했습니다. 육군을 적의 해안에 기습적으로 상륙시키는 정도의 의의를 가지고 있던 해군은 그 자체로 범지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종이 되었고 힘 좀 꽤나 쓴다고 하는 유럽 열강들은 철갑선에 증기기관을 실어 우리가 익히 아는 전함의 형태로 정착했습니다. 제 아무리 개미가 많다고 한들 코끼리 한 마리에겐 덤비지 못하는 것처럼 전함 이하의 함종들이 전함에게 덤빈다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전함이 곧 바다의 전략병기이자 오늘날의 핵미사일처럼 존재만으로 억지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전함의 천하도 잠시 비행기가 단엽기의 시대에 접어들며 전함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항공기가 약하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전함의 주포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인 폭탄과 어뢰를 하늘에서 뿌려댔으니 전함이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게 됐죠. 이제 바다에서는 더 큰 항공기를 더 많이 적재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중 가장 거대한 항공모함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일본 해군의 시나노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등장하자마자 군용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영국은 곧바로 바다에서도 비행기를 활용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인 1916년에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 HMS 퓨리어스를 탄생시켰습니다. 대형 경순양함이라는 함종을 항공모함으로 개장하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항공모함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흔히 항공모함 여명기라고 하죠. 이 당시 항공모함의 특징은 퓨리어스처럼 원래는 항공모함이 아닌데 개조를 통해 항공모함으로 재취역하는 군함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카기, 카가, 렉싱턴급, 류조, 준요급 등이 있죠. 아직 항공기 크기도 크지 않았고 항공모함이라는 걸 어떻게 쓸지 몰랐기 때문에 항공모함이라는 함종을 건조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군함을 개조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항공모함에 최적화된 설계가 아니었기에 개조 항모는 태생적으로 많은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공모함에서는 쓸데없는 방어장갑을 두르고 있어 같은 배수량일 때 탑재량이 떨어졌죠. 이건 항공모함으로 설계돼 건조된 레인저와 요크타운급이 개조 항모인 렉싱턴급과 같거나 많은 항공기를 적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또한 경락고를 만들고 활주로 용도로 갑판을 넓고 평평하게 깔아야 하기 때문에 류조처럼 탑헤비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죠. 하지만 개조 항모도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모함이라는 건 변함없었고 2차 대전에서 개조 항모가 활약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카기와 카가는 진주만 공습과 다윈 항구 공습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항공모함이 해전의 새로운 트렌드라는 걸 전세계에 알렸고 비록 침몰하긴 했지만 사노의 해전에서 항공모함 렉싱턴은 쇼카쿠를 침몰 직전까지 몰아넣기도 했으며 자매함인 사라토가는 종전까지 수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외에도 가분수 항모인 류조와 엔진 트러블로 고생한 준요급도 개조 항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전공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개조 항모는 제대로 된 항공모함과 달리 모자란 면이 있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항공모함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항공모함으로 설계해 최적화시키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준역급과 같이 비상시 항공모함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을 했다면 전시에 빠르게 항공모함 수요를 채울 수도 있었고 원래는 스크랩 처리해야 되는 선체를 재설계하면 되기에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이는 시나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은 항공모함 시나노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의 여파로 4척의 항공모함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바람에 일본 해군의 작전 반경은 태평양 전역에서 미드웨이, 솔로몬 제도, 호주까지 순식간에 쪼그라들었습니다. 일본은 전쟁 전부터 준비해오던 준역급을 서둘러 꺼내왔습니다. 준역급은 특이하게 순양함이나 전함이던 배를 항모로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객선을 개조한 개조항모였습니다. 여객선으로 만들어질 때부터 항모로 개조할 수 있는 설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환도 빨랐고 구조상 항모의 기능을 제한하는 부분도 적었습니다. 후기형 항공모함에 해당하는 만큼 다이오에서 보이는 특징인 함교와 일체화된 연돌, 그리고 쾌적한 갑판을 가졌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요급의 역량은 잘 쳐줘야 레인저나 와스프 같은 과도기적 항공모함 수준이었고, 준요급이 맞상대할 항공모함들은 구식 항공모함이 아니라 대전기 항공모함의 정점인 에식스급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준요급만으로 역부족인 것은 자명했기에 결국 일본 해군은 그토록 자랑으로 여기던 야마토의 자매함인 시나노의 칼을 대기에 이르렀죠. 몇 년간 대수술 끝에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은 설계와 튼튼한 방어력을 바탕으로 일본 항모 전단의 기함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안고 1944년 11월 19일 항공모함으로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거대한 항공모함이라는 타이틀의 첫 주자를 시나노가 끄는 것이죠. 시나노의 덩치는 항공모함으로 개장된 전함들의 선내처럼 태생이 전함,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크기의 야마토급 전함이었던 잔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생한 시나노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1944년 11월은 이미 일본 해군은 철저하게 괴멸당한 이후였으니까요. 레이테먼 해전의 결과로 일본 해군은 전함과 항공모함뿐만이 아니라 함대의 기틀이 되어주는 구축함과 순양함을 다수 상실해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전함과 항공모함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이제 이들을 호위해줄 함대 보조함들은 없었습니다. 이 넓은 태평양에 지켜줄 함대가 없는 시나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나노는 이제 미 해군에게 위협이 될 만한 가치도 미끼로 적의 함대를 분산할 역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나노의 패배는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마저도 미 해군 기동부대에게 침몰당해 명예로운 죽음을 건질 기회조차 놓치고 맙니다. 때는 1944년 11월 28일 오후 6시 시나노는 세 척의 구축함을 호위로 데리고 요코스카를 떠났습니다. 당시 일본 열도의 근해는 이미 미 해군 잠수함의 사냥터가 되어 있었지만 시나노의 함장인 아베 대자는 구축함 함장을 역임했던 수레전의 전문가였으며 미 해군의 어뢰인 마크 14 어뢰의 패급 같은 신뢰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잠수함을 경계해 대낮에 이동할 것을 건의했지만 아베 대자는 그 점을 믿고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함을 야간에 이동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함의 보일러조차 절반이 미완성인 상태라 야마토급의 최고 속력인 27노트를 내지 못해 20노트로 바다를 기어갔죠. 그렇게 시나노는 어두컴컴한 야간에 용접기에 불꽃을 튀기며 원양으로 나섰습니다. 오후 8시 48분 잠행을 하던 시나노는 미 해군의 발라오급 잠수함 아초피시에게 발각됩니다. 도쿄 대공습의 지원을 위해 일본 근해에서 작전을 하고 있었던 잠수함에게 딱 걸린 것이죠. 시나노 또한 적 잠수함이 있다는 정보를 파악하지만 아베 대자는 구축함들에게 전투를 명령하진 않았습니다. 군함이 아니라 민간 선박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었죠. 항모의 외형은 겉으로 보기엔 두드러지는 무기가 없는 데다 야간이라 식별이 어려운 점도 있었기에 아베 대자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초피시 또한 시나노를 적함으로 추정하며 긴가민가한 상태였으니까요. 덕분에 시나노는 아초피시를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날짜가 바뀌고 시나노가 구레로 가기 위해 침로를 남에서 서로 변경했을 때 당시 아초피시에게 걸리고 맙니다. 아초피시의 엔라이트 함장은 시나노가 남하하는 것이 페이크라고 판단, 결국 원래의 목적지에 돌아가는 항로로 아초피시를 이끌었죠. 시나노는 항로를 속이기 위해 멀리 돌아오느라 잠수함에게 추월당해버린 것입니다. 잠수함을 경계하며 전진하는 시나노와 역대급 거물을 추격하는 아초피시의 조용한 추격전 끝에 아군의 증언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아초피시는 단함으로 시나노의 사냥에 나섰습니다. 시나노를 뒤쫓으며 어뢰의 조준을 마친 아초피시는 6발의 어뢰를 발사했고 그중 4발이 시나노의 우연에 명중했습니다. 이 시기 미 해군 잠수함의 마크 14 어뢰는 이전의 그 폐기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보다 앞선 기술력으로 성능을 개선한 마크 14 어뢰는 아베 대자의 믿음을 배신하고 맞으면 치명상인 물건이 되어버렸죠.
항해를 하면서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태가 미흡했던 시나노에게 네 발의 어뢰는 즉시 치명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나노는 배수 시스템을 가동시켜 평형을 맞추어 침몰하지 않으려 저항했죠. 하지만 시나노는 급하게 취역시키느라 기밀성 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고 이곳저곳이 미완성인 심각한 상태였기에 연쇄작용으로 격벽들이 수압에 뚫리며 시나노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었습니다. 결국 시나노는 취역한 지 10일 만에 침몰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시간에 쫓겨 대충 만들어진 항공모함과 너무 서둘렀던 함장의 판단, 노련하게 뒤를 쫓은 아처피씨가 모두 합쳐져 만들어진 최단명 항공모함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이렇듯 시나노는 짧고 비운의 함생을 보낸 군함으로 역사적으로는 가장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한 항공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야마토급 전함의 선체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키티오크급 항공모함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거대한 항공모함으로 기록되었죠. 일본 해군은 시나노를 장갑 항모의 튼튼한 방어력을 바탕으로 최전선에서 아군 항공기를 착함시켜 연료 보급이나 탄약 등을 보충한 뒤 이함시키는 움직이는 항공기지로 활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간의 전운을 바탕으로 했을 때 다이오처럼 일반적으로 운영하되 그 튼튼함에 장점을 가져 쉽게 파괴되지 않는 항공모함을 기대했습니다. 시나노는 장갑 항공모함입니다. 장갑 항모란 경납고 크기를 조금 희생해서 장갑을 둘러 적의 공습에도 쉽게 침몰하지 않게 만든 항공모함입니다. 영국의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이 대표적인 장갑 항모죠. 장갑 항모는 폭탄이 갑판 장갑에 막혀주면 좋지만 만약 관통에 경납고에서 폭발한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과 다이오도 같았습니다. 경납고를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해 폐쇄형으로 만들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였죠. 미국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가 끝없이 살아 돌아온 이유는 갑판 장갑을 얇게 만들고 경납고를 개방하여 폭발력을 외부로 빠르게 배출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설계는 공격을 받기만 해도 갑판과 경납고가 세트로 손상되어 함재기 운영이 쉽게 중단되는 단점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알았던 시나노는 장갑 항모의 장점과 개방형 경납고의 장점을 모두 가진 설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갑판은 장갑화하되 선측을 개방한 경납고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만들면 갑판 장갑이 막아주는 폭탄은 피해가 없을 것이고 갑판 장갑을 관통할 정도의 강한 폭탄은 경납고로 들어오더라도 폭발력이 분산되어 선체에 가해지는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당시에 매우 혁신적인 설계였습니다. 45년부터 등장한 미드웨이급 항공모함도 같은 설계였죠. 또한 일본제 항공모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향식 연도를 버리고 연도를 함교와 일체화하고 상향식 연도로 변경했습니다. 준요, 다이오부터 조금씩 다듬어왔던 방식을 시나노에서 드디어 완전한 함교 일체식 상향식 연도로 탄생시킨 것이죠. 항공기 탑재량도 장갑 항모의 범주에서 부족하지 않는 60기 정도입니다. 배수량에 비해 적은 탑재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날개를 제대로 못 접는 일본제 항공기의 특징이라 시나노의 잘못은 아닙니다. 레싱턴급 항공모함이 시나노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최대 90기나 적재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 긴 항공갑판은 파도의 흔들림이 적어 착함 시에 보다 안정적인 착함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시험 운행 중에 테스트 이착함을 했던 파일럿은 아카기, 쇼카쿠보다 이착함이 훨씬 쉽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듯 시나노의 설계를 보면 항모로 원치 않게 개조당했을지언정 기술적으로는 크게 뒤떨어지진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시나노는 야마토급 전함의 선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뜻은 야마토급 전함과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째로 출력 대비 부피가 큰 기관실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 선박은 물을 끓여 터빈을 돌려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제 보일러는 높은 증기 압력을 견디지 못했기에 같은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일러를 장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실의 크기가 동시대 전함보다 클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동시대 항공모함들이 모두 3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에 비해 시나노는 이론상 최고 속도는 27노트, 준공 당시에는 20노트의 최고 속도만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로 어뢰에 취약한 장갑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야마토급 특유의 결함에서 나온 문제점으로 두꺼운 장갑판을 수면 아래까지 길게 확장해 어뢰를 방어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뢰에 피탄되면 그 충격으로 장갑판과 장갑판을 연결하는 리벳 접합이 풀리면서 선체 내로 해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한 무사시가 침몰해버린 것도 어뢰 피격으로 리벳 접합이 풀리면서 기관실에 대량의 해수가 유입되었기 때문이죠. 시나노가 고작 4발의 어뢰에 침몰해버린 이유도 야마토급 전함의 근본적인 설계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시나노는 항공모함인 탓에 장갑이 얇거나 생략되어 있었고 급하게 취역을 시키느라 각종 안전 테스트나 함 내부 케이블 정리 등이 미흡한 미완성 항공모함이라 그 결함이 더 쉽게 노출되었죠. 셋째로 캐터펄트가 없었습니다. 영국,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2차 대전 중 캐터펄트 개발에 실패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캐터펄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무거운 항공기를 이함시키지 못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파한 작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넷째로 대공 전투 시스템이 구식이었습니다. 레이더와 자동화의 눈부신 발전으로 미국은 이 당시에 이미 레이더로 표적을 식별하면 대공포의 방위를 자동으로 정렬해주는 시스템을 전함과 항공모함부터 갖춰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중 미국의 전함들과 항공모함들은 대공포로 생각보다 많은 일본기를 격추시켰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여전히 탐지 레이더로 알아낸 대략적인 방위를 구령으로 전달해 사수가 눈대중으로 맞추는 방식이라 비효율적이었으며 이는 무사시와 야마토의 침몰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시나노는 분명 설계상으로는 선진적인 설계를 가졌지만 한계도 명확한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항공모함이 침몰하지 않았다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나노가 나온 시기는 전세를 역전시키기엔 불가능했고 항공모함을 호위해줄 호위함도 사용할 항공기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살아남았더라도 운유급 항공모함처럼 항구에서 폭격기들의 공습을 기다리는 처지였겠죠. 비록 시나노는 비운의 항모로서 함생을 마무리하여 오늘날 거함에 대한 로망은 채워주지는 못했지만 월드 오브 워십에서 10티어 항공모함으로 등장해 간접적으로 그 로망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시덴이나 레프, 사유는 어디로 가고 고작 6대만 생산된 J5N 텐라이가 폭격을 하며 류세이는 해보지도 않은 물수제비 폭격을 하지만 말입니다. 비록 고증에는 맞지 않지만 현실에 존재했던 시나노를 가장 가깝게 3D 모델링으로 구현해 주어 다행입니다.